새벽의 공기는 늘 그렇듯 차갑고 얇았다. 그러나 그날따라 문틈 아래로 스며오는 공기가 조금 더 축축하게 느껴진 것은 아마도 내가 그 안에서 오래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무겁게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 놓인 스테인리스 주전자 위로 떨어지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온기가 빠져버린 차잔만이 내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맞은편 문 너머에는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은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어쩌면 시간은 흐르지 않고 우리 둘을 조용히 감싸며 같은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던 것 같았다. 문이 열리기 직전의 그 정적은 지금도 몸 깊숙이 남아있다. 새벽 5시 즈음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모든 소리가 꺼져 있었다. 그 순간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작은 금소금인데도 내 심장은 그 소리를 칼날처럼 느꼈다. 문이 반쯤 열린 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가느다랗고 굳어있는 손이 먼저 보였다. 그리고 끝내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녀는 벽을 짚으며 한 걸음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숨은 얕고 느렸으며 허기와 기력이 빠진 몸에서는 약간의 식은땀 냄새가 섞여 나왔다. 그 냄새는 미묘하게 사람을 마음 아프게 만드는 향이었다. 동네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새벽 시장에 나가려던 이웃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담장은 낮았고 우리 집의 낡은 대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부를 조금 노출시키는 구조였다. 한국의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여전히 이런 집들이 많다.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슬픔이나 분쟁도 금세 퍼지는 동네 분위기. 그래서일까? 문간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모습을 본 순간 이웃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이 마치 바람처럼 우리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손끝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시어머니를 굶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면 종종 이런 일을 단순한 갈등이나 분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늘 더 미묘하고 깊다.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말하지 못한 공포와 오래된 상처가 점여 있었다. 사람의 감정은 누가 옳고 그르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날 내가 느낀 감정은 죄책감과 참회, 그리고 희미한 해방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들판처럼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바람에 말라버린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다. 몸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어느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던 숨을 내쉬듯 세상 가장 작은 한숨을 만들어냈다. 그 한숨은 잔잔했지만 그것이 새벽의 고요와 부딪히자 의외로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소리에 나는 마음이 비틀렸다. 그렇게까지 오래 참게 만든 것이 나였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문이 열리는 장면은 단지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갈라지고 금이 가고 부러졌던 관계가 마침내 바닥까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국에서는 종종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작은 예절이나 습관이 감정을 쌓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밥을 먼저 누가 뜨는지, 김치를 어디에 어떻게 놓는지, 말 한마디를 어떤 억양으로 하는지, 같은 아주 작은 행동들, 그런 일상 속의 습관들이 쌓이고 부딪히면서 감정의 균열은 더욱 복잡하고 조용하게 깊어진다. 나와 시어머니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도 바로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비롯되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어느 겨울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던 날에도 그녀는 장갑도 끼지 않고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떠왔다. 그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여자는 참고 사는 거야. 참고 사는 게 집을 지키는 거지. 그 말이 나에겐 처음엔 멋진 인내처럼 들렸지만 결혼 생활이 지나며 그것이 곧 감정도 묻고 산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새벽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문장인지 깨달았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녀가 문턱을 넘어 길가로 나갔을 때 온 동네는 숨을 들이마신 채 조용히 움직였다. 나는 뒤늦게 따라 나갔으나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느렸다. 마치 내가 그 문 앞에 도착하면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미 모든 것이 흘러넘쳐 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새벽의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날의 침묵은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첫째 날의 기억은 지금도 유난히 선명하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색이 조금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손끝에 닿을 정도로 뚜렷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밥솥을 열었다. 갓 지은 쌀밥의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그 뜨거운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익숙한 냄새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뒤틀렸다. 작은 식탁 위에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고 나는 그중 하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오늘은 그냥 두자. 그렇게 중얼거린 내 목소리는 너무 얇고 작아서 그 말을 내가 들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굶겼다는 단어가 냉혹함과 폭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내게 그 행동은 분노의 발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균열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첫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식탁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늘 아침 6시 10분에 자리에 앉는 버릇이 있었다. 심지어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무릎이 붓는 날에도 그 시간만은 절대 어기지 않았다. 한국의 옛 세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받는 것을 이 삶의 리듬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 규칙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압박감을 스스로 억눌러 왔다. 그날 내가 식탁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자 시어머니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떨렸고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스산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작은 찢어진 부분을 드러냈다.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시어머니의 볼 위에서 흔들릴 때 나는 그 움직임을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느꼈다. 그녀는 평소처럼 나를 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다만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었을 뿐이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흔들었다. 분노로라도 맞서왔으면 덜 아팠을까? 아니면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가장 단단한 무기였을까? 사람 사이의 감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비말 없는 행동으로 전한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작은 치맛자락을 정돈하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 한쪽에 놓인 물병에서 혀끝에 닿을 만큼만 물을 따라 마셨다. 그 물 마시는 소리, 컵이 싱크대에 닿는 가벼운 금속성 울림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그렇게 시작된 첫날의 굶김은 사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조용한 전쟁 같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늘 말하곤 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더 예민해지셨어. 나는 그 말을 이해는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변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항상 세상을 단단히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감정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몰랐다. 그날 아침의 침묵이 얼마나 큰 무게였는지 이제 와서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사실 그날 내가 밥을 차리지 않은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내 방 앞을 지나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그녀가 해온 말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마치 감정 없는 점잖음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향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듯한 힘이 숨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억눌린 감정이 조용히 금 가는 소리를 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오래된 나무 식탁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손끝에 남은 미세한 가루 같은 느낌이 피부를 간지렸다. 그 촉감이 묘하게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래된 집에서는 가구들도 기억을 지닌다. 특히 나무는 손길과 온도를 오래 품는다. 시어머니가 이 식탁 앞에서 밥을 지키고 앉아 있던 시간들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 저지르는 행동은 단순히 반항도, 복수도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 그리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결심 같았다. 첫날 저녁, 나는 일부러 집안의 불을 조금 일찍 껐다. 어둠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고, 조용함은 감정을 더 크게 울린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다만 이불이 살짝 움직이는 천의 마찰음과 얇은 기침 한두 번이 어둠을 가르듯 들려왔다. 기침 소리는 오래된 벽지를 지나 내 마음까지 스며들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는 물러날 수 없다고 믿었다. 첫날의 침묵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조이는 줄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겨울이 끝나가는 냄새가 났다. 조금은 눅눅하고 조금은 차갑고 어디선가 흙냄새가 섞여 있는 그 공기. 한국의 늦겨울은 늘 그런 향을 품고 있다. 그 향을 맡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첫날의 밤은 그렇게 끝이 났다. 마음속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채로 식탁은 언제나 우리 집의 가장 조용한 전쟁터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위에 놓인 그릇 하나, 수저의 방향 하나, 반찬을 담는 순서 하나까지도 온도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식탁은 여전히 깨끗이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나무 표면만이 드러나 있었는데 햇빛이 그 표면 위에서 흔들리며 따뜻한 색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우리 사이를 덮여 주진 못했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식탁을 바라보며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항상 가장자리에 앉아 밥상을 정돈했다. 그녀는 밥을 맨 앞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김치를 45도 각도로 살짝 돌려놓는 사람이었다. 그 각도를 흐트러뜨리는 것조차 예절을 어기는 일처럼 보였고 나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늘 손끝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런 작은 규칙이 시간이 흐르며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눌렀는지 시어머니는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식탁 위의 상처는 그날 비로소 고스란히 드러났다. 둘째 날의 공기는 어딘가 눅눅하게 느껴졌고 부엌에서 나는 냄새조차 평소와 달랐다. 쌀통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미세한 곡물 냄새가 유난히 날카롭게 퍼졌다. 가롯을 나는 잠시 쌀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건조한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촉감이 섬뜩했다. 그 촉감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관계의 균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고 작은 행동에도 서로의 마음을 가늠해왔다. 그 과정에서 묻히고 쌓인 감정들이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날처럼 시어머니는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눈두덩 아래에 내려앉은 음영이 조금 더 깊어졌다. 그녀는 손등을 가볍게 주무르며 숨을 가다듬었다. 그 동작은 흡사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모습 같았다. 나는 부엌 문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식탁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 한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식탁 위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실 우리 사이의 균열은 식사 시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집안의 밥은 정성으로 짓는 거야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예쁘고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내게는 늘 네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은 내가 준비한 반찬의 간이 조금 세다는 이유로 그녀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먹나 보지? 그 말투에는 미묘하게 내려다보는 기운이 있었다. 그 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한국에는 밥을 같이 먹어야 정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밥을 같이 먹었던 우리 사이에는 정 대신 조용한 갈등이 더 많이 자라났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식탁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다. 식탁 모서리의 작은 흠집, 쌀국이 흘러 얼룩이 된 자리, 오래전 김칫국물이 스며들어 생긴 붉은 자국까지도 그 모든 흔적이 우리 관계의 역사 같았다. 둘째 날 아침,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식탁 앞에서 서성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을 보았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 참고 버텨오던 사람이 갑자기 힘을 잃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시어머니가 물 한 잔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간 뒤 나는 그 식탁 앞에 홀로 앉았다. 손끝으로 나무 결을 따라 문질렀고 그 촉감이 마치 오래된 상처의 자국처럼 느껴졌다. 식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남긴 흔적의 기록이었다. 그 표면의 차가운 감촉은 내 마음 깊숙이까지 내려갔다. 그날 오후 이웃 한 분이 잠시 집 앞을 지나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밥 안 하세요? 그녀는 오래된 동네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동네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금세 눈길이 모인다. 나는 미소 짓는 척했지만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다. 집안일이란 건 말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죠. 그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 묻어난 조용한 위로였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식탁 위에 앉아있던 나무의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익숙한 사물에 기댄다. 그날 나는 식탁의 차가운 표면을 손끝으로 오래 쓸어내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멈추지 말자. 그것은 누군가를 벌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묻어왔던 상처를 마주하고 싶다는 작은 결심이었다. 둘째 날의 저녁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는 벽지를 지나 식탁을 지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았다. 식탁 위의 상처는 그날 어둠 속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던 것 같다. 둘째 날의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스며들었다. 창밖에서는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희미하게 울렸고 그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 때마다 작은 그림자들이 벽 위에서 떨렸다. 그 사이로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아주 얇은 숨소리가 느리게 이어졌다. 그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감의 깊이를 잔인하게 알려주는 리듬 같기도 했다. 새벽이 밝자마자 나는 부엌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발바닥 아래에 닿는 마룻바닥의 미세한 차가움이 피부를 톡 쏘듯 스며들었다. 부엌 문을 열자 전날 개수대에 남겨둔 물방울이 아직도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빛을 받아 작은 점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다. 그 작은 물방울조차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서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그 물방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둘 다 말이 없었고, 둘 다 버티고 있었고, 둘 다 어딘가 금이가 있었다. 둘째 날의 대치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감정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 만들어낸 단단한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차갑게 식은 공기 사이를 천천히 흐르며 우리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침 6시 10분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전날과 다를 것 없었지만 그녀의 목선이 조금 더 가늘어져 있었다. 허기를 참는 사람의 몸에서는 체온이 금방 식고 그 식은 피부가 공기를 통해 은근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그 냄새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희미한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맡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으고 눈은 여전히 창밖 어딘가를 향해 떠 있었다. 그 눈동자는 평소처럼 강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대신 묘하게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집 한구석에 놓인 빈 의자처럼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그 누군가가 오지 않는 자리 같은 느낌.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것이 단순한 고집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녀가 내게 보내는 마지막 침묵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곤 한다. 말 안 하는 게 더 무섭다. 그 말이 우리 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부족해서였고 시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서로에게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둘째 날의 침묵은 조용히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감정은 더욱 깊숙이 숨어들었다. 정오쯤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들었다. 유리컵을 들어올리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과 내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은 마치 몇 해가 지나간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보았다. 너도 힘들지? 라고 말하는 듯한 연민. 그리고 왜 나를 이 자리까지 밀었니? 라는 묵직한 원망. 그 눈빛은 너무나 조용했기에 더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컵을 들고 있는 손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유리컵이 닿으며 작은 딩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너무 가벼웠지만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살짝 몸을 움찔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 움츠림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약해져 있었나?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또 한 번 흔들렸다. 하지만 흔들림은 곧 방어가 되고 방어는 다시 차가운 침묵을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의 옛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한마디 말이 아니라 한 번의 침묵이 더 큰 무게를 만들었다. 말은 때로는 흉이 되고 어떤 때는 위로가 되지만 침묵은 언제나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둘째 날에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붙잡고 있었다. 오후가 흐르고 해가 기울 무렵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나에게는 마치 철문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들린 것은 다시 고요뿐이었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바닥에 식탁에 나무결이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에는 그녀의 눈빛이 깊게 눌러붙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집안의 냄새는 어딘가 묵었다. 오래된 이불에서 나는 냄새, 나무 장롱의 냄새, 어둠 속에 눌린 방의 냄새까지 그 모든 냄새가 서로 스며들며 묘한 무게를 만들었다. 그 무게가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둘째 날의 대치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세월이 만들어낸 파편들이 조용히 충돌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사흘째 날이 찾아왔다. 셋째 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속에는 겨울 끝자락의 냄새가 고여 있었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문턱 너머에서 미세하게 흙냄새가 올라오곤 했다. 그 냄새는 얼어있던 땅 속에서 아주 조금씩 생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하지만 집 안은 달랐다. 이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조차 숨을 죽이고 우리 둘을 바라보며 가만히 멈춰 서 있는 듯 했다. 셋째 날 아침 나는 부엌에 서서 밥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밥을 지을까 말까 하는 망설임이 심장을 조여왔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손가락 마디 사이로 따뜻한 피가 흐르는 느낌이 없었다. 그러다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전날 남은 쌀이 묘하게 싸늘한 냄새를 풍겼다. 뜨거운 밥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차갑게 변한 곡물의 숨결 같은 냄새. 그 냄새는 내가 결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셋째 날에도 역시 6시 10분에 식탁 앞에 앉았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어깨가 더 움츠러들어 있었고 입술은 희미하게 말라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세만큼은 여전히 가지런했지만 손끝의 빛깔이 살짝 푸르스름했다. 그 색은 기력이 빠진 사람이 오래 앉아 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었다. 나는 그 색을 보며 처음으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저혈압이 조금 있다는 사실. 그것은 오래전 가족 병원 기록에서 본 단 한 줄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기록은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 내 몸은 내가 알아.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몸을 가장 모를 때가 있다. 특히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다. 셋째 날이 되자 그 흔들림은 더 크게, 더 날카롭게 다가왔다. 사람의 몸은 사흘 동안 음식을 거르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분노나 보복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묻어두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현실 앞에서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느린 속도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다 마치 기운이 빠진 나무잎처럼 고개가 조금 기울어졌다. 그것을 보고 나는 홀린 듯 한 발짝 다가갔다가 이내 멈춰섰다. 그 거리감은 몇 년 동안 쌓인 벽과도 같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나는 그 거리조차 넘지 못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나무 표면에 금빛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빛이 반사되어 시어머니의 뺨 위에 깔렸다. 순간 나는 오래전 시어머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내가 결혼하고 처음 집에 왔던 날, 그녀는 찬장을 열어 깨끗한 접시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집은 말이야. 식탁은 가족의 얼굴이야. 그 문장은 처음엔 따뜻하게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말은 갑자기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족의 얼굴을 지키려 했던 내가 지금은 그 얼굴 앞에서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있었다. 점심 무렵 집 안의 온도가 조금 내려갔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얇은 공기 냄새를 만들어냈다. 그 냄새는 습기 없는 겨울 끝의 건조한 향기였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흔들린 마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였다.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때 문 밖에서 이웃이 살짝 다가와 초인종을 눌렀다. 떡 좀 가져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 떡을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지난 이틀 동안 보이지 않던 움직임에 대한 직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오래된 동네에서는 작은 기척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은 오랜 생활에서 비롯된 미묘한 감각이었다. 이웃이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잠시 떡 상자를 바라보았다. 떡의 달콤한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그 향은 이상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사람은 때때로 음식의 냄새 하나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특히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냄새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 흔들림을 억지로 삼켰다. 해가 기울어가던 오후,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벽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걸음은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 위태로운 마음을 느꼈다. 그 위태로움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와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 제대로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문득 오래된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결혼 초 나를 바라보며 했던 말. 너도 언젠가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미움으로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셋째 날의 오후, 나는 그 말이 예언처럼 느껴졌다. 셋째 날의 미묘한 흔들림은 분노도 복수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한 조용한 균열이었다. 그 균열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인간으로 보였다. 상처받고 참아왔고 어쩌면 나보다 더 외로웠던 사람으로.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다음 날 문이 열리는 그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흘째 밤이 깊어갈 즈음 집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겁고 어중간한 온도로 가라앉아 있었고 그 속을 지나가는 내 숨결마저 둔탁하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틈 사이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마저 잠긴 듯한 침묵. 그 침묵이 오히려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문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지만 끝내 손을 올리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위에는 아직도 물방울 몇 개가 남아 있었고 그 물방울 사이로 작은 전등빛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시어머니를 사흘 동안 굶긴 것은 단순히 분노나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결과였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 그 상처의 시작은 결혼 첫 해였다. 나는 신혼의 설렘보다 낯선 집안의 규칙들에 더 많이 흔들리던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식탁의 간격, 빨래 개는 순서, 심지어 불을 끄는 방식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여자는 집을 알아야 가정을 지키지. 그 문장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내게는 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안 배우고 자랐나 보지. 그 말은 평범한 말투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멍처럼 번져갔다. 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때때로 더 깊어진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 친정의 한마디를 듣고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집은 참 여유가 없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어딘가 모자란 집에서 왔다고 비난받는 기분.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이 침전하면서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작은 행동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해외 파견을 나간 뒤 시어머니와 나만 집에 남았을 때였다. 그녀는 저녁 식탁 앞에서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순간 그 말이 내 귀에 깊이 박혔다. 그 말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고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흘 전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을 때 시어머니는 끝내 이렇게 말했다. 너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맞은 건 내 실수였어. 나는 그 말 뒤에 이어질 침묵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밥솥을 열지 않았다. 그 행동이 결국 사흘째 굶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였던 것은 아니다. 내 속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다. 강해 보였고, 강한 척했고, 강한 말투로 사람들을 누르곤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혼자 남겨졌던 젊은 시절,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세월을, 그녀가 병원 갈 시간조차 없어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방치했던 기록을, 그녀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서였다는 사실을.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그녀의 강함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내가 느끼던 분노가 설 자리를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흘째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시어머니를 굶겼던 이유는 그녀를 상처 주려는 마음보다 그녀에게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는 것을. 그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먼저 도망치지 못하도록 벽을 치듯 굶김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야 알았다. 내가 지키려 했던 벽이 결국 나 자신과 그녀 둘 다를 갇히게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갇힘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주하게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 문 앞에 앉았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입술 사이로 흘린 그 한마디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 귀에 되돌아왔다. 사흘째 날의 끝에서야 나는 진짜 이유를 마주했다. 분노도 복수도 아닌 두려움. 나도 그녀도 서로에게 버려질까 두려웠던 사람들. 그리고 다음 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은 마침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새벽 하늘은 아직도 푸르스름했고 온 동네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한 듯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집안의 공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현관 근처에 서서 손끝을 움츠리며 숨을 가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방 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고리가 움직이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은 놀랄 만큼 크게 느껴졌다. 문이 처음 조금 열렸을 때 나는 숨조차 멈춘 채 그 틈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문틈 사이로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다음엔 팔, 그리고 그녀의 어깨.
마침내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녀는 문틀을 붙잡은 채 세상 가장 느린 속도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집 밖 골목길을 지나던 이웃 둘이 동시에 멈춰섰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집 문으로 향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적의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탓에 몸이 거의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볼은 홀쭉해졌고 입술은 잿빛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단단하게 빛났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한동안 문턱에 앉은 듯 서 있었다. 손가락으로 문틀을 잡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 움직임에서 나는 오래전에 보았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이었다. 그날 그녀는 내 친정에서 건넨 반찬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심심하네. 그 말은 단순한 표현 같았지만 그 속에는 너희 집의 정성이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은 우리 엄마의 표정을 단숨에 바꿔놓았고 나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나를 단단히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결혼 후 내게 가장 깊게 밝힌 상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였다. 내가 우리 집에 맞추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너를 받아들였으니까. 그 말은 겉으론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넌 이 집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냉정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그 기억들 속에서 오래 헤맸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쌓여 결국 사흘 동안의 굶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문이 열리던 그 순간 내가 정말 마주한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도 기대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후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을 기다렸다. 마치 이 순간이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 그 말은 나를 향해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녀 역시 몇 년간 자신을 고립시키며 내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흔들리는 손으로 문턱을 쓸며 계속 말했다. 나는 네가 나를 떠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그 말은 마치 모든 시간의 무게가 담긴 듯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 말 한 줄로 내가 쌓아둔 분노가 조용히 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그녀가 나를 억압하고 깎아내리고 상처를 준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내게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사흘 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집 앞 골목에 서 있던 이웃 몇 명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누군가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도 들렸다. 그 한숨에는 동정, 안도,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은 그녀에게 닿기 직전에서 멈췄다.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와 몸이 떨렸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지 못한 이유를 이해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나처럼 외로웠지. 그 한마디는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보관된 편지처럼 부드럽고도 뭉클하게 가슴을 내려앉혔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였다. 문이 열렸던 그 새벽,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둘이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동네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흘러갔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어온 순간 안에서 갇혀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문턱에 기대어 서 있었고 나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거리에는 사흘 동안 쌓인 침묵뿐 아니라 몇 년 동안 서로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눌러앉아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손가락을 문틀에서 때려 했지만 힘이 빠진 듯 다시 손끝이 떨렸다. 그 미세한 떨림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진정시키려는 듯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얇고 빠르게 흔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어색한 불편함보다는 오래된 고집이 내려앉는 듯한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사흘 동안의 시간이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드러나게 만든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녀도 지쳐 있었고 나도 지쳐 있었다. 그녀가 문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바닥 아래로 대문 앞 타일 특유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고 그 차가움이 내 몸 전체를 가만히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나는 손을 들었지만 또다시 그녀에게 닿기 직전에 멈춰섰다. 내 마음은 움직였지만 몸은 따라가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는 눈길로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냈다. 그 눈빛은 말보다 부드럽고 침묵보다 따뜻했다. 그 조용한 신호 속에는 한 가지 사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를 미워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나는 그 뜻을 정확히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답이 올라왔다.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마음속 깊은 불을 꺼지는 대신 오히려 숨을 고르게 해주는 것 같았다. 냄새는 희미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고 이마에 닿는 공기마저 새로웠다. 마치 우리 둘 모두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순간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다가 무릎이 풀린 듯 몸이 흔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손바닥에 닿은 그녀의 피부는 놀랄 만큼 차갑고 가벼웠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사흘 동안 굶긴 것이 그녀의 몸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함께 말라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참아왔고 너무 많은 말들을 삼켜왔으며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아프게 만들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 입술에서 떨어진 속삭임은 울음 같았고 체념 같았고 후회 같았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가느다란 숨결로 대답했다. 넌 나한테 마음 줄까봐 겁났어. 또 잃을까봐. 그 말은 바람 끝에 실려 내 귀로 들어왔고 가슴 안쪽에서 오래 묵혔던 눈물이 흔들렸다. 나는 지금껏 그녀가 강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강함은 세상을 버티기 위한 껍데기였고 그 안에는 누구보다 상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그런데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오해와 후회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표정이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판단이 아니라 배려였다. 한국의 오래된 동네에서는 누군가의 가정사가 보여도 선을 넘지 않으려는 묘한 정서가 있다. 그 정서는 때때로 따뜻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한 방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분명히 따뜻함 쪽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나눠야 할 진실이 너무 오래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내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 주름은 내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흔들렸고 그 흔들림 안에는 말하지 않은 고백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잘하고 싶었어. 그렇게 속삭인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지만 그 작은 음성이 내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작고 가벼웠으며 기력이 빠져 있었지만 내 기억 속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새벽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흙냄새 속에서 아주 약한 햇빛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빛은 시어머니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그녀를 더욱 작고 연약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서로가 아니면 버텨낼 수 없었던 두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같이 밥 먹어요. 천천히, 다시.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우리 둘이 이제야 비로소 처음을 향해 걸어가는 다짐. 그리고 마지막 300단어의 바람처럼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문장을 느꼈다. 이야기는 상처로 시작했지만 끝은 상처가 아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니라 어떤 관계든 아무리 갈라지고 부서져도 다시 이어지는 순간엔 문 하나가 열리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찾아오는 법이다. 동네의 새벽 공기가 우리의 숨결에 섞여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알았다. 상처는 잊히지 않지만 그 위에 적시는 용서만큼은 언제든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누군가도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오늘만큼은 아주 살짝 빛을 향해 열리기를 바란다.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누군가도 그 작은 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